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강진혁 회장이 창밖에 야경을 등진 채 의자에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얼굴 근처에 모여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은빛 광채가 번득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습니다. 연주라고 하기엔 서툴고 울음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선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가사도우미 수님의 심장 박동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기묘한 선율이 피부 아래로 파고들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사조차 없는 그 소리에 수님의 손가락 끝이 저절로 움찔거렸습니다. 수님의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숨이 가빠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통유리 빌딩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이곳은 사람의 온기보다는 잘 닦인 기계의 냉기가 먼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수님의 코끝에 닿은 것은 정갈한 라벤더 향 뒤에 숨은 서늘한 대리석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신발장 앞에 멈춰서서 제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천 운동화 끝에 묻은 흙먼지가 번쩍이는 검정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급하게 뒷주머니에서 마른 손수건을 꺼내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듯했습니다. 살점이 에이는 감각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그녀의 무릎 관절에서 두두 하는 마찰음이 났습니다. 수님은 아래 십수를 꽉 깨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이 집의 주인 골든 리프의 강진혁 회장은 티끌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결벽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님은 거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거실은 서울 시내의 화려한 불빛을 발밑에 두고 있었지만 정작 실내는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때 복도 끝 서재 문이 열리며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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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고도 단호한 보폭이었습니다. 수님은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걸레를 등 뒤로 감추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하지만 목줄기가 빳빳하게 굳어오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몸에 딱 붙는 감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강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파로 다가가 몸을 던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아서 마치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수님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 마른 침을 한 번 크게 삼켰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수님입니다. 진혁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빛을 반사하는 얼음 유리구슬처럼 투명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수님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명치 끝에서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말할 때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그의 왼쪽 눈썹 끝,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특유의 분위기에 수님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보았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 이 낯선 사람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시선을 거두고 손목에 감긴 은빛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벨벳 천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손바닥만 한 길쭉한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위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먼지도 털지 말고 위치가 1mm라도 바뀌면 그날로 해고입니다. 진혁의 긴 손가락이 벨벳 천 주위를 허공해서 잠시 배회하다가 거두어졌습니다. 그의 손등의 솟은 푸른 힘줄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수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냉혈한 같은 사람도 무언가 저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는 걸까? 수님은 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독한 위스키 향과 시큼한 담배 연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의 냄새가 잔향처럼 남았습니다. 수님은 그가 사라진 서재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홀린 듯 진혁이 엄포를 놓았던 사이드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검은 벨벳 천이 덮여 있어 내용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가늘고 긴, 그리고 한쪽 끝이 약간 도톰한 모양이었습니다. 수님은 심장이 귓가에서 방망이질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벨벳 천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지도 않았는데 천 너머에서 기분 나쁜 금속의 한기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번쩍이고 지나간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이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들이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벨벳 천의 틈새로 은밀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르스름하게 변색된 은빛 몸체, 그리고 그 옆면에 깊게 패인 손톱만 한 초승달 모양의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수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시장통의 비릿한 냄새가 환상처럼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내 하모니카에 달이 떴어. 수님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거실 한복판에 꽃병을 건드렸습니다. 꽃병이 대리석 바닥 위로 넘어지며 쾅 하고 굉음을 냈고 갇혀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님의 발등이 차가운 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축축함을 느낄 새도 없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따끔거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물 위로 주저앉아 차마 만지지 못한 그 벨벳 천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꽃병 조각을 치우고 바닥을 닦아냈을 때 수님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발가락이 고바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서재 너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수님은 주방 구석에 마련된 가사도우미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었으나 눈꺼풀은 천장에 얼룩을 새듯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까 보았던 그 은빛 물체의 서늘한 광채가 망막을 찔러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 수님은 마른 손으로 가슴팍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흉골 안쪽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떤 풍경의 조각들이 비릿한 금속의 냄새와 섞여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을 찢고 가느다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후, 히, 처음에는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일정한 박자를 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소리가 섞인 떨림, 낮은 음역대에서 고음으로 넘어갈 때의 그 거친 단절, 그것은 분명 하모니카 소리였습니다. 수님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가로질러 소리가 새어 나오는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의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한 줄기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은 숨을 죽이고 문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혁은 창밖의 야경을 등진 채 의자에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얼굴 근처에 모여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은빛 광채가 번득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습니다. 연주라고 하기엔 서툴고 울음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선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수님의 심장 박동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 기묘한 선율이 피부 아래로 파고들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사조차 없는 그 소리에 수님의 손가락 끝이 저절로 움찔거렸습니다. 수님의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듯 숨이 가빠왔습니다. 진혁의 어깨가 하모니카의 떨림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의 눈썹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숨은 지독히도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때 진혁이 연주를 멈췄습니다. 하모니카를 입에서 뗀 그의 손등 위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물방울을 내려다보더니 거칠게 손등을 훔쳐냈습니다. 누구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진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지켜보던 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려다 문손잡이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진혁은 하모니카를 한 손에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방금 전에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수님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리가 너무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진혁은 대답 대신 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님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진혁은 들고 있던 하모니카를 뒤로 감추며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집에 필요 없습니다. 진혁이 소리를 지르며 하모니카를 쥔 손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던 셔츠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손톱만 한 붉은 반점이었습니다. 수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저 붉은 흔적, 치아가 흔들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님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혁은 듣지 못한 듯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수님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서툰 하모니카 선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저 하모니카와 저 붉은 반점은 왜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일까? 수님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은 먹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쌀을 씻는 수님의 손 위로 새벽달 빛이 은빛 하모니카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성에가 낀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님은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냉장고 문을 열고 전날 미리 준비해둔 고구마 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말린 고구마 순을 물에 불려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질긴 섬유질이 손톱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진혁은 아침 7시 정각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어제의 서늘함과는 다른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진혁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붉은 양념이 자작하게 밴 고구마 순 나물이 놓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혁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수저를 든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침 한 끼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속이라도 든든해야 이를 보시지요. 수님은 뒷짐을 진 채 앞치마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엔 식은 땀이 배어 축축했습니다. 진역은 귀찮다는 듯 고구마 순 한 줄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작 하고 줄기가 씹히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고소한 들깨 향이 그의 입안을 채웠습니다. 순간 진역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던 그의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이 맛은 기억의 저편 어디에선가 만난 적 있는 지독히도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며 뜨거운 것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하라고 했습니까? 맛이 너무 자극적이군. 진역은 신경질적으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녹그릇에 부딪힌 숟가락이 챙그랑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습니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보았습니다. 그가 뒤돌아 서재로 향할 때 그의 귀 밑부분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는 것을요. 진역이 회사로 출근한 뒤 수님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은 이미 현관에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서글픈 하모니카 소리가 한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 검은 벨벳 천에 덮인 그것이 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은색 하모니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했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하모니카의 감촉은 낯설 만큼 차가웠지만 그 무게감만은 이상하리만치 손목에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그녀는 하모니카를 돌려 옆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끝, 손톱만 한 크기로 깊게 패인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아, 수님의 목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겨놓은 낙인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수님은 하모니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얇은 앞치마를 뚫고 그녀의 마른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하모니카의 진동판을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벼락 같은 고함에 수님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손에서 하모니카가 미끄러졌으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자 잊고 간 서류 때문인지 돌아온 진역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진역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수님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회장님, 이건 당신 게 뭔데? 이게 어떤 건지 알고나 만지는 거야? 진역이 수님의 손에서 하모니카를 가로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님의 손등이 진역의 손톱에 긁혀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진역의 왼쪽 손목 안쪽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붉은 반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너, 그 반점.
수님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역의 눈동자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된 듯 수님을 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 흔적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진역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그의 동공이 공포와 의구심으로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피 섞인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수님의 발은 대리석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흔적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진역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에게 그 붉은 반점은 기억나지 않는 유년의 끝자락에서부터 몸에 새겨진 낙인이자 찌우고 싶은 문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 수트를 입은 냉철한 회장의 모습 위로 겹쳐지는 어떤 잔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역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진역은 마치 무언가에 대인 듯 몸을 획 틀어 피했습니다. 대답해. 내 뒤를 캤나. 대체 목적이 뭐야? 진역의 고함이 서재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목등성이에 굵은 핏대가 곤두섰고 들이마시는 숨은 폐부 깊숙한 곳에서 가랑잎 타는 듯한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잠시만요. 그 반점은 분명히 닥쳐. 어디서 그런 수작질이야. 내가 만만해 보였나? 진역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광하는 소리와 함께 펜 스탠드가 옆으로 고꾸라지며 만년필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수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지만 그 아래에선 억눌린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진역은 수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님의 낡은 가방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것만 한 번만 봐주세요. 쾅! 무거운 문이 닫히며 수님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복도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수님은 닫힌 문에 이마를 기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철문의 감촉이 마치 누군가의 마음 같아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까 긁힌 상처에서 나온 핏방울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재 안에 홀로 남은 진역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심장이 명치 끝을 사정없이 두드려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모니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대체 저 여자가 왜 고아원에서 수천 번 눈물을 삼키며 지워버리려 했던 기억들이 방금 전 그 노파에 갈라진 음성과
소름 끼치도록 얽혀들었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소매를 다시 걷어 올렸습니다. 셔츠 너머로 보았던 그 붉은 점이 도끼 어린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가죽 지갑 안에 보관해온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얼굴 부분은 습기에 녹아 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의 질감과 색감은 무의식 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혁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수님을 밀쳐낼 때 그녀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듯한 종이 뭉치 하나가 카펫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멈칫거리다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무등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매는 진혁의 거울 속 모습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는 지금 진혁의 책상 위에 놓인 것과 똑같은 옆면에 초승달 흉터가 선명한 은빛 하모니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사진의 가장자리를 잡고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연필 글씨로 날짜와 함께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 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려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인화지의 질감이 마치 누군가의 까칠한 수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노파가 내던진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진혁은 하모니카를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체에 입술을 갖다 대자 아까 그가 불었던 서글픈 선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쥔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낡은 사진, 한 장과 노파의 젖은 목소리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시계추가 착 소리를 내며 정적을 갈랐지만 진혁에게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사내의 눈매와 오뚝한 콧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그 바랜 종이 위로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 가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앞에 선 그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싱크대 위에 놓인 뚜껑 덮인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아까 수님이 내쫓기기 전 마지막으로 차려놓았던 그 고구마순 나물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늘하게 식어버린 나물 위로 들기름의 고소한 향과 고춧가루의 알싸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혁은 젓가락도 없이 손가락으로 마물 한 가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질긴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 보들보들해진 고구마 순이 혀끝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뇌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배어 나오는 짭조름한 육수와 흙내 섞인 구수함.
그것은 30년 동안 그 어떤 산의 진미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의 정체였습니다. 진혁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것은 구역질이 아니라 명치 끝에서부터 터져 나오려는 오열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뼈를 두드려댔고 위장은 마치 뜨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 뒤틀렸습니다. 그는 싱크대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대리석 상판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죽어가며 손톱이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그 시각 수님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방에 몸을 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님은 얇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렸지만 사지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그 눈빛,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목이 메어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날 때 긁힌 손등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진역의 얼음 같던 눈동자였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 서늘한 눈 속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님은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손수건에선 아까 진역의 집에서 묻어온 미세한 라벤더 향과 서늘한 채취가 섞여 났습니다. 수님은 그 향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거칠고 메마른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근육통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펜트하우스. 진역은 서재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 비서, 오늘 나갔던 그 여자, 당장 뒷조사해. 태어난 곳부터 30년 전 행적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화를 끄는 진역은 책상 위에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은빛 몸체 위에 자신의 거친 숨결이 하얗게 서렸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모니카 옆면의 초승달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거듭 쓸어내렸습니다. 아주 먼 기억 속에서 누군가 이 하모니카를 불어주며 하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널 찾으러 가는 거야. 진역은 하모니카를 입술에 대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닿자마자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그리고 자신의 손을 놓치며 비명을 지르던 한 여자의 처절한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명멸했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대리석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하모니카의 은빛 구멍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독종 강진역의 눈물이 차가운 하모니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조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 안에서 마치 시한 폭탄처럼 진역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역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의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런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의 지문을 타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마치 거친 모래알을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30년이라는 시간이 박제된 채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속 박수님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날린 전 재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전전하던 한바집 식모일, 그리고 30년 전 어느 여름날 중부시장에서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혁의 눈이 신고서에 누렇게 변색된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특징 왼쪽, 손목 안쪽 붉은 반점, 은빛 하모니카 소지. 진혁은 숨을 제대로 들이켜지 못해 꺽꺽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사정없이 들이받아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습니다. 서류 뒷장에는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전국의 보호시설을 전전했던 기록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가사도우미 급여의 대부분은 이름 없는 전단지를 찍고 전국을 누비는 차비로 쓰였습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져 나가는 듯한 파열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하수구, 냄새와 튀김, 기름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골목이었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맞춤 수트가 이 공간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공간엔 타인의 고단한 숨소리와 낡은 벽지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꽉 차 있었습니다. 진혁은 203호라는 낡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 콜록, 콜록, 마른 장작이 부서지는 듯한 그 소리가 진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열에 달궈진 듯 했습니다. 마치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하며 쌓아온 노여움과 어제 내뱉었던 모진 말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문에 이마를 기대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님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밥은 먹었을까? 진혁의 눈시울이 일순간 뜨거워지며 시야가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신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쥐었습니다. 은빛 표면이 손바닥의 열기에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하모니카를 쥔 진혁의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솟구쳤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내뱉어 보지 못한 어떤 단어가 목구멍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뜨거운 젓가락으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이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녀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진혁의 등 뒤로 다시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그의 비싼 수트를 적시고 구두 끝에 묻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 은빛
하모니카가 남긴 초승달 모양의 흉터만은 그 어떤 빗물로도 씻기지 않은 채 더욱 선명하게 아려왔습니다. 진혁은 집무실의 거대한 통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화려한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빗물에 젖어 흐릿해진 고시원의 붉은 담벼락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은빛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더듬자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통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는 조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고시원 건물 통째로 사들여. 진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단호했습니다. 조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기자 진혁은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며 덧붙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처리해. 그리고 그분을 다시 모셔올 준비를 하세요. 아니, 모셔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말을 마치고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늑골을 때려댔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허파 사이사이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찬바람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님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것은 빛바랜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목숨처럼 품어온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가계부 뒷장에 붙여둔 종이 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어릴 적 적어두었던 아주 사소한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6월 15일, 우리 아이, 앞니가 빠졌다. 아빠 닮아 코끝이 오뚝한 게 제법 잘생겼다. 하모니카 소리만 들리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춤을 춘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손만 대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님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에 적힌 아이의 이름을 입술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입술에 닿자 마치 누군가의 보드라운 뺨을 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 구석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낡은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장가갈 때 꼭 끼워줘라 하며 건네받았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수님의 목구멍이 꽉 막혀왔습니다. 마른 침을 삼킬 때마다 가시를 삼킨 듯 목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한편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진혁은 수님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그녀가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걸레와 가지런히 정리된 앞치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집어들어 코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기엔 은은한 빨래 비누 냄새와 오늘 아침 식탁을 채웠던 구수한 들깨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앞치마를 가슴팍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의 심장이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한 장에 녹아내리며 뜨거운 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앞치마의 면 조직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서서 소리 없이
입을 벌려 울음을 삼켰습니다. 목줄기가 빳빳하게 서고 손등에 핏대가 터질 듯 솟구쳤습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수님이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작고 낡은 하모니카 청소용 천이었습니다. 그 천 위에는 분홍색 실로 서툰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동우. 진혁은 그 글자를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손에 쥔 분홍색 자수만은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그의 영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속도가 심장의 박동보다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광하는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 울렸고 그의 손등 마디에선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셔츠 주머니에 넣어둔 분홍색 자수가 놓인 천의 까슬까슬한 질감만이 가슴팍을 사정없이 찔러댈 뿐이었습니다. 비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긁어댔지만 그의 시야는 이미 죄책감이라는 뿌연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죽어 있었고 엑셀을 밟은 발끝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들이마신 공기가 폐부 깊숙한 곳에서 얼음 파편이 되어 온몸을 헤집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이미 빗물에 불어난 쓰레기 냄새와 낡은 하수구, 맴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 문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가 낡은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끼익 비명을 질렀습니다. 203호 앞, 진혁은 멈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셔츠 깃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방 안은 비좁고 서늘했습니다. 형광등 하나 없는 방 안에 희미한 가로등 빛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차가운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혁이 서재에 떨어뜨리고 온 줄 알았던 낡은 은빛 하모니카 케이스였습니다.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좀. 진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젖은 솜덩이처럼 무거웠고 한편으로는 바싹 마른 장작처럼 가벼웠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수님의 살결은 대리석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힘없는 고개 떨굼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님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입구가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아까 보았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을 누가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진 속 사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순임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그의 넓은 등에 닿는 순간 진혁은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무게감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과 고통을 견디며 전국을 헤맸던 한 여자의 평생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진혁의 발걸음이 휘청였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오직 등에 업힌 노파의 옅은 숨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진혁은 주머니에서 은빛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하모니카 옆면의 초승달 흉터가 유난히도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덧그렸습니다. 차가운 쇠냄새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고지어 비릿한 피 냄새와 짠 눈물 맛이 뒤섞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하모니카의 구멍 하나하나를 더듬었습니다. 이 작은 악기가 세월을 버텨내며 자신을 기다려 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진혁은 하모니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리고 손등의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진혁은 그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무언가에 매달렸습니다. 돈도 성공도 소용없으니 오직 저 투박하고 거친 손을 한 번만 더 잡게 해달라고. 그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작게 들썩이며 정적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색무취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산소 호흡기 소리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순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기계에 몸을 맡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가슴팍은 종이장처럼 얇고 위태로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삐삐 소리를 내며 박자를 맞출 때마다 진혁의 명치 끝도 그 박자에 맞춰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리는 듯 아려왔습니다. 진혁은 면회 허락을 얻어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운을 걸친 그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순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른 대추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독한 세제에 짓물렀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부드러운 살결과 거친 굳은 살이 맞닿는 순간 진혁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을 참았고 턱 끝에 매달린 눈물 한 방울이 순임의 손목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진혁은 주머니 속에서 은빛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빛 아래서 차갑게 빛나는 하모니카는 이제 주인의 온기를 머금어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순임의 굳어버린 손가락 사이로 하모니카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모니카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닿자 미동도 없던 순임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하모니카의 표면을 약하게 긁었습니다. 끼익, 끼익 하모니카의 은색 몸체와 순임의
마른 손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배회하다가 옆에 앉은 진역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동. 그녀의 목소리는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역은 그 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진역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님은 힘겹게 팔을 들어 하모니카를 입술 근처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붙이는지 팔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진역은 그녀의 팔꿈치를 받쳐 올렸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숨을 모아 하모니카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냘프게 공기 반 소리 반 섞인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후. 그것은 연주라기보다 차라리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날갯짓 같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의 심연 속에서 끊겼던 이름 없는 곡조의 뒷부분이 비로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역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거대한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려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가느다란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진동판 소리, 쇠냄새 섞인 따스한 숨결, 그리고 자신을 어루만지던 누군가의 젖은 손길이 몸의 감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진역은 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수님의 환자복을 적셨고 수님은 다른 한 손을 들어 진역의 뒤통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수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진역의 상처난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모니카의 초승달 흉터 위로 두 사람의 눈물이 겹쳐 흘렀습니다. 은빛 금속체는 이제 슬픔을 토해내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다시 맞잡은 두 사람의 붉은 심장이었습니다. 병실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하모니카의 잔향과 두 사람의 젖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은빛 하모니카처럼 영롱하게 병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던 그때의 서늘한 냉기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거실 가득 내려앉은 오후의 햇살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부드러운 금빛 입자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역은 휠체어에 앉은 수님의 무릎 위에 두툼한 담요를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아주 천천히 수님의 마른 다리 결을 따라 담요를 다독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엄마 집이에요. 저 차가운 대리석 말고 여기 테라스에 깔린 나무를 밟아보세요. 참 따뜻합니다. 진역은 수님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의 수트 무릎이 바닥에 닿아 구겨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님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님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진역의 매끄러운 피부를 긁었으나 진역은 그 까칠함을 눈을 감고 깊게 음미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눈으로 거실 한복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그토록 무섭고 낯설던 집이 이제는 아들의 숨결로 가득 찬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밥 짓는 냄새와 고소한 들기름 향이 감돌았습니다. 꿈은 아니겠지. 정말 꿈은 아니지? 수님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눅눅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진역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은빛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한때 분노와 의심으로 얼룩졌던 하모니카는 이제 매일같이 진역이 닦아낸 덕분에 거울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옆면의 초승달 흉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영롱한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진역은 하모니카를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작은 기타 하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선율에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연습한 곡이었습니다. 이제 슬퍼서 부르는 노래 말고 우리 같이 즐겁게 불러요. 그때 그 시장통에서 못다 한 노래 말이에요. 진역이 줄을 튕기자 맑은 울림이 거실 벽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수님은 하모니카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쪼그라들었던 폐부 끝까지 따스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히, 첫 음은 여전히 가냘팠으나 이내 진역의 선율과 만나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님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모니카의 진동에 맞춰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3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하얀 소금 알갱이가 되어 흩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테라스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진역은 수님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냉철한 회장은 이 순간만큼은 다시 어린 아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하모니카는 여기 책상 제일 높은 곳에 둘게요. 우리 둘 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말이에요. 수님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손등의 검버섯과 굵은 힘줄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아 마치 금빛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하모니카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하모니카의 흉터는 더 이상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밝은 새벽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밑에서 일렁이고 두 사람의 집 안에는 그 어떤 불빛보다 따뜻한 사랑의 잔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